이번에도 이어서 정렬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전에는 조금 간편하고 직관적인 정렬 방법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복잡한 정렬 알고리즘을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 복잡도 시간에 n log n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 배울 병합정렬과 퀵정렬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할정복이라는 용어를 좀 챙기셔야 해요. 분할정복이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서 해결한 뒤에 그 결과를 합쳐서 전체 문제를 푸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분할정복은 보통 이 3단계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할은 문제를 더 작은 여러 개의 하위로 쪼개는 거예요. 이걸 반으로 쪼갤 수 있을까가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복은 나눠진 문제를 각각 해결해요. 이거는 즉 제귀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결합은 각 결과를 합쳐서 최종 결과를 생성합니다. 오늘은 이 분할정복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병합정렬과 퀵정렬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병합정렬. 병합정렬은 분할정복 방식의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핵심은 쪼개고 정렬하고 합친다입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처럼 좀 나눌 수 있어요. 배열을 반으로 쪼갠다.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 한 개까지 계속 분할을 하고요. 원소가 한 개까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정렬된 상태로 병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배열이 있다고 하면 5, 3, 8 사이 분할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처음에 반으로 쪼갭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걸 반으로 쪼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반으로 쪼개버려요. 이게 분할 단계예요. 자, 병합 단계를 볼게요. 병합 단계는 그 마지막에 쪼개진 것부터 역순으로 올라가야 돼요. 즉 마지막에 4와 2를 쪼갰잖아요. 얘가 병합되면서 2와 4로 정렬됩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쪼개졌었죠? 여기는 이제 2, 4, 8이 정렬이 되고요. 여긴 두 번째 단계에서는 3과 5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앞에 원소들을 보면서 정렬을 하나씩 시키는 거예요. 3, 4, 5, 8 이런 식으로 병합되면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병합됐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렬된 형태. 핵심적으로 서로 두 개의 배열을 비교하면서 정렬해서 넣는 거예요. 시간 복잡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n log n이 걸리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설명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쪼개는 횟수가 반이 쪼개졌으니까 로그 n번 쪼개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제기로 정확히 반씩 돈다고 했잖아요. 쪼개는 횟수를요. 그리고 합치는 비용이 n이에요. 합칠 때마다 n번씩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n log n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시간 복잡도에서 어떤 데이터 n개를 기준으로 포문이 이중으로 있으면은 5n제곱, 그리고 포문이 연속으로 2개가 있으면, 자, 포문이 이중으로 있으면은 5n제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근데 포문이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우리가 2n이라고 했는데 상수가 없어가지고 5n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그럼 다시 병합정렬을 볼까요? 우리가 매 원소를 제기적으로 쪼개서 이 배열은 3단계에 걸쳐서 쪼개졌죠? 근데 역순으로 병합하면서 정렬이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4와 2가 정렬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 전체 단계가 n번 도는 것처럼 보이죠? 즉 병합 단계에서는 그 전체 원소를 한 번씩 비교하면서 합쳐야 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전체적으로 5n번이 되는 거예요. 5n, 얘도 5n, 얘도 5n. 이해되시죠? 지금 예시로 든 건 그래서 3번 단계를 거치니 이거 합치니까 5, 3n이잖아요. 그쵸? 단 이 3이 어떻게 나왔어요? 쪼개지는 횟수라고 보시면 되지 않아요? 그게 log n이라면서요. 즉 시간 복잡도가 log n 곱하기 n번. 그래서 n log 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n log n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 정렬 강의부터는 소스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바 소스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 소스를 칠판에 좀 쓰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컴퓨터로 좀 옮겨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처음 실행할 때 배열의 전체를 집어넣어요. 그럼 배열이 정렬되는 코드인데 차례차례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반쪽에서 각각의 배열을 다른 배열 공간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병합정렬은 속도는 안정적이지만 대신 병합정렬에서는 추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챙겨가 주시고요. 그 쪼갠 배열을 복사해서 아까 만든 공간에 넣어줘요. 그 후에 각각 쪼갠 배열에서 재기적으로 다시 메서드를 탑니다. 언제까지? 원소가 한기가 될 때까지. 여기 보시면 리턴 있잖아요. 리턴. 네. 바로 이게 로그 n번 쪼개서 도는 코드고요. 밑에 원소까지 쪼갰으면 반대로 올라가면서 정렬 병합하는 머지 메서드 구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맞은 정렬된 배열을 뱉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반으로 계속 쪼개고 정렬하면서 합친다. 되셨죠? 두 번째 퀵정렬. 퀵정렬은 이름처럼 빠른 정렬로 유명하지만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분할 방식이 병합정렬과 다르다는 데 있어요. 퀵정렬이 뭐냐라고 정의한다면 기준값 pivot을 잡고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나눈다. 그 후에 그 값을 기준으로 배열을 나누고 다시 pivot을 정하고 정렬해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배열이 길죠? pivot을 사로 정해볼게요. pivot. 자, 이 pivot은 랜덤으로 정하든 앞뒤를 정하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pivot보다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배열을 분할합니다. 그렇게 되면 4를 기준으로 얘를 순차적으로 봐요. 10, 4가 이쯤에 있을 거예요. 10은 크니까 오른쪽으로 보내버려. 오른쪽 보내버려. 너 누구야? 7이야? 7. 이쪽 오른쪽이야. 8? 4보다 크네? 너 오른쪽 가. 9? 크네? 오른쪽 가. 1? 너는 왼쪽이야. 5? 너 오른쪽 가. 3? 너 왼쪽 가. 2? 왼쪽 가. 6? 오른쪽 가.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작은 것부터 정렬이 돼요. 이렇게. 네,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값이 오른쪽으로 가도 인덱스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정렬이 됐죠. 작은 값이 왼쪽으로 가도 인덱스가 작은 것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따로따로 재기적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4는 위치가 고정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에서도 이제 피봇 정하고 얘에서도 피봇을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피봇을 정하고 비교해서 자리값을 정한다. 여기서 원소들을 비교하면서 자리값을 정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ON이 걸려요. 그리고 양옆으로 배열이 쪼개져서 재기적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또 다음 단계에서 ON 정도의 작업이 발생하죠. 평균적으로 반 정도씩 쪼개져서 배열이 만들어지고 나눠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쪼개지는 건 쪼개짐이라는 건 로그 n번. 이 정도 돌면서 매번 n만큼 반복해서 위치를 정해주죠. 즉 로그 n 곱하기 n이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n 로그 n이라고 했어요. 자, 이 정도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다만 병합정렬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쁘게 쪼개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아까 피봇을 정하는 건 설계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피봇은 가장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정하던지 딱 가운데 정하던지 아니면 끝값을 정하던지, 지금은 아까는 끝값이 정했죠. 아니면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데, 만약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정렬된 배열이 들어가 버리면 매번 작은 값이 피봇으로 선택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 배열이 반으로 나누지 못하고 한 칸씩만 줄어들면서 재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5n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작은 값을 돈다라고 했을 때는
1이 선택됐다고 해봐요. 왼쪽이 값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2가 선택됐다고 해봐요. 왼쪽에 또 값이 없잖아요. 계속 오른쪽만 증가되는 배열의 형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5n제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 피봇을 정하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랜덤으로 설정하는 게 최악의 경우를 줄이는 전략일 수 있죠.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비정렬된 배열이 들어왔을 때 랜덤을 막 돌았는데 운 나쁘게 계속 피봇이 낮은 수부터 선택이 돼. 그럼 또 5n제곱이 되는 거예요. 즉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나. 확률은 진짜 희박하지만요.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시간 복잡도로 본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는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평균으로 얘기하긴 해요. 5n log n으로요. 이런 케이스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이해가 잘 되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병합정렬보다 퀵정렬이 시간 복잡도가 더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 병합정렬만 쓰면 빠른 거 아닐까요? 이에 대한 답은 퀵정렬 소스를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원본 배열과 첫 번째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를 넣어서 실행하는 구조예요. 퀵소트라는 메서드를 처음에 타고 파티션 메서드를 타서 여기서 정한 피봇이 위치값이 정해지고 반환되는 구조죠. 여기서는 피봇을 마지막으로 설정했네요. 그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알고리즘 작성자 마음이에요. 랜덤으로 정하든 첫 번째 값을 정하든 그렇게 정렬되고 피봇에서 왼쪽과 오른쪽 배열이 재기적으로 도는 구조죠. 재기적으로 도는 구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퀵정렬에서는 그 내부에 정해진 배열 공간에서 위치값이 이동해요. 별도의 배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고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병합정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론적으로 병합정렬이 더 안정적인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우리가 병합정렬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새로 만들어서 공간에 이동해 줘야 돼요. 퀵정렬은 사실 별도 메모리 공간이 필요 없다라고 했죠. 이런 이점이 있어요. 같은 배열 내부에서 계속 값을 교환하는 방식이라서 CPU 캐시 효율 측면에서도 되게 유리한 편이에요. 같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캐시라는 특성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행 성능에서는 퀵정렬이 더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마다 알맞은 정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병합정렬과 퀵정렬을 주저리 설명드렸는데 이게 배열에 대한 정렬 알고리즘을 배운 거잖아요. 자바로 생각하면은 int AI나 array 리스트나 안에 있는 뭔가를 정렬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저렇게 알고리즘을 짜서 정렬해도 괜찮은데 아까 소스처럼 다만 이미 구현되어 있는 자바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자바 정적 메서드가 존재해요. 이게 내부적으로 int나 기본 자료형 같은 array sort 같은 경우에는 퀵소트 계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렬하고요. 객체를 정렬하는 collections sort 같은 경우에는 삽입 정렬과 병합 정렬을 이용해서 정렬을 합니다. 하이브리드형이에요. 우리가 이걸 팀 sort라고도 해요. 이거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같이 병행하면서 배우고 있고 제가 처음에도 이 두 개의 개념을 별도로 나누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처음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를 알아봤고 배열을 이용한 병합 정렬, 퀵 정렬 보았죠? 그리고 아까 복잡한 예시 소스까지 봤어요. 그리고 시간 복잡도까지 생각해 봤어요. 자, 근데 그 복잡한 소스, 알고리즘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자바에서 array sort, collection sort 같은 정적 메서드가 이미 저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으니 그냥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따로 공부하다 보면 절대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구성해 본 거예요. 이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다른 정렬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